협약의 변경 내용을 좀 바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 수행하시다 보면 뭐 연구개발 방법이 바뀐다든지 뭐 연구 참여자가 바뀐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뭐 연구 목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일들이 연구과제 특성상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내용이 발생을 하면 그 관련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절차에 있어서는 뭐 중요한 협약의 변경이냐, 경미한 협약의 변경이냐, 뭐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연구개발비 사용 그리고 관리, 정산에 있어서 협약의 변경이 왜 중요한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협약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제 기간까지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산할 때 그냥 불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절차를 안 따랐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증빙이나 이런 걸로 과제 관련성이 다 입증이 된다고 해도 저희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절대 인정해 드릴 수가 좀 이렇게 봐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협약의 변경에 해당한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면 이 절차를 꼭 기억해 두셨다가 중요한 협약의 변경이냐 경미한 협약의 변경이냐에 따라서 이 관련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아래 부분이 이제 경미한 협약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뭐 절차는 서면 통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뭐 아이리스라든지 뭐 아이테크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의 PMS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을 등록만 해도 서면 통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은 서면 통보로 진행하시고요. 뭐 한 6가지가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나오시는 게 뭐 참여 연구자 바뀌는 거, 그리고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바뀌는 거. 이런 거는 통보 사항이니까 그냥 등록만 해주시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들 쓰실 수 있는 게 맨 마지막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 요 내용입니다. 요거는 뭐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활동비가 좀 남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재료비가 좀 부족할 것 같아. 예산을 바꿔서 써도 되나? 라고 했을 때 바꿔서 쓰셔도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또한 뭐 활동비 내에서 회의비로 잡아놨던 예산인데 뭐 출장비로 써도 되는지 그런 그 안에서의 세세목 안에도 얼마든지 과제와 관련성만 있으면 충분히 바꿔서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이기 때문에 꼭 서면 통보 절차 진행해 주시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은 중요한 협약의 변경입니다. 이 중요한 협약의 변경은 좀 내용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17가지나 좀 되긴 하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협약의 변경은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진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모든 항목이 다 열거되어 있는 거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고요. 실제 이런 협약의 변경에 있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경미한 협약의 변경 사항이 훨씬 더 많이 나오시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 중요한 협약의 변경 사항에서는 여기 제가 이제 붉은색으로 색칠해 놓은 것들이 좀 자주 나오는 항목들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꼭 이런 일이 있으면 협약 변경 절차 따라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 책임자가 바뀌는 경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또 연구 목표가 바뀌는 경우, 이것도 승인 사항이시고요. 그리고 영리기관일 경우에 현금 계상 인건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총 금액이 바뀌는 경우, 또 신규 인력 인건비 현금이 감액되는 경우, 그리고 3천만 원 이상의 장비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산다든지 안 산다든지 새로 산다든지 이렇게 변경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외주 용역비 3천만 원 이상, 이것도 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반드시 담당 간사님하고 전문기관의 간사님하고 사전 협의해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고 시스템에 등록된 거를 보고 사업비를 집행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주요 용어는 좀 몇 가지 알고 가셔야지 또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요. 그래서 주요 용어 한번 좀 보시면 우선 비목이라는 게 있고요. 비목은 그냥 직접비, 간접비. 이게 비목입니다. 이게 비목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항목, 세목은 이 각 비목, 직접비의 세부 항목, 간접비의 세부 항목들, 뭐 인건비, 장비재료비, 연구수당, 뭐 성과활용 지원비 이런 것들이 항목 또는 세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잔액은 말 그대로 사업비 쓰시고 남은 돈, 이게 사용 잔액이고요. 그리고 불인정 금액은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돼서 사용돼서 정산 과정에서 불인정 받으신 금액 이거다라고 보시고, 이 회수금이라는 거는 뭐 정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사업비 사용 잔액이 남고 또 불인정된 금액은 정부에 반납을 하셔야지 됩니다. 근데 이 반납할 때 이 사용 잔액과 불인정 금액을 전체 금액을 다 반납하시는 건 아니고요.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담금을 납부하셨을 텐데요. 이 민간부담금 비율을 뺀,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부가 지원해준 비율만큼만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계산한 금액이 회수금, 정산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위탁정산기간 연구비 카드,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 요거는 뭐 다들 아실 거니까요.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요 기간 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이것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개발 계획서 이렇게 보시면 뭐 총 사업비가 1억이면 그 중에서 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가 얼마고, 뭐 기관부담 연구개발비가 얼마고, 또 그 이외에 뭐 지자체가 지원해 주시는 과제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그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크게 연구개발비는 이렇게 세 가지 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리고 그 이외에 단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영리기업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그에 대응하는 금액을 반드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로 부담을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다른 법률에도 다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영리기업만 따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는 뭐 여러 사유랑 취지들이 있을 텐데, 뭐 이 성과물이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업의 소유가 되는 것도 사유일 수도 있고, 또 이가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서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잘 내는 그런 어떤 책임 같은 뭐 그런 거를 좀 같이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기관에도 이런 부담금을 좀 의무를 지었다. 뭐 이 정도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요. 이게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유형별로 이 부담 비율이 다 상이하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 비율과 관련된 부분이 이 아래에 나와 있는 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제일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현재 총 연구개발비가 1억 원이다 라고 했을 때 그 1억 원 중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비율은 75%인 7,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5%인 2,500만 원을 기관이 부담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관이 부담할 때 기업이 요 2,500만 원을 아무리 정부로부터 7,5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2,500만 원을 그냥 바로 현금으로 부담하기에는 또 다소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는 약간 완화를 해주자라는 의미도 있고 해서 뭐 단순히 현금만이 아니더라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유형과 무형의 자산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도 기관이 부담한 연구개발비로 보겠다,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현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현물 연구개발비 다들 있으실 겁니다. 영리기업에서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관이 부담해야 되는 돈 2,500만 원 중에서 근데 현물이 부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 맨 오른쪽에 있는 최소 10% 이상은 그래도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물로 부담을 해라 라는 내용이 요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500만 원 중에서 25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를 하셨을 거고요. 나머지 2,250만 원을 현물로 부담, 그러니까 사업비에 계상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이렇게까지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저 비율이 저렇게 됐다라는 걸 설명드리려는 것보다도 이 현물에 대해서 좀 다소 현금 사업비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근데 현물도 실제 기관이 부담해야 될 금액을 현물로 부담하는 걸로 완화시켜준 개념이고, 실제 부담하기로 약속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현물을 다 약속대로,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인정이 되고요. 그 불인정된 거는 현금으로 그대로 반납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현물 사업비로 계상되어 있는 부분도 현금 사업비와 동일한 수준에서 관리해 주셔야 된다. 예. 요 내용을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연구개발 계획서가 요래서 이렇게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현물은 요만큼 이렇게 부담이 됐구나, 이렇게 아마 더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유형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저희는 다 RCMS를 적용하는 사업이시기 때문에 다 건별로 직접 지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접비의 각 항목들 그리고 각 세부 사용 용도들이 나왔는데요. 인건비, 시설장비, 재료비, 연구수당 이렇게 있고, 또 연구활동비에는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게 있어서, 지금 요거는 비목, 항목, 그리고 사용 용도 이렇게 좀 구분이 된다. 구분 범주가 이런 좀 틀이 구조만 좀 눈에 익혀만 두시고요. 요 세부 내용들은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목, 항목, 사용 용도 이렇게 좀 이건 순서대로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은 직접비와 간접비의 정의에 대해서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 직접비입니다. 그리고 간접비는 공통적으로는 소요가 되는데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 간접비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산출할 수 있으면 직접비, 직접 산출할 수 없으면 간접비. 이렇게 구분이 된다.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또 공통된 기준인데요. 그냥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사용한 거는 증빙 자료를 당연히 구비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시설 장비비와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 검수 조서를 증빙 자료로 자체 규정에 따라서 구매 검수 절차 진행해서 증빙 자료로 등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이 되면서 보다 강화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연구개발비, 사업비는 기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제 간혹 기간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인데요. 저희 최종 평가 받을 때, 이거는 과제 종료 이후에 평가를 받게 되니까 이 최종 평가와 관련된 인쇄비, 그와 관련된 비용들 과제 기간 이후에 예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수당, 정산수수료 이런 것도 과제 기간 이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과제 기간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표는 그냥 단순히 RCMS상 연구비 이체만 과제 기간 이후에 된 경우는 또 이러한 경우에는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순히 어떤 거래처와의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RCMS상에서 연구비 이체만 과제 기간 종료 이후에 되는 거고, 실제 장비나 재료의 입고, 사용, 완료, 그러니까 실제 다 재료가 수행 기간에 들어와서 검수가 되고 과제 투입이 완료되는 거는 과제 기간 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그거를 충족했을 때 단순히 연구비 이체만 과제 기간 이후에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이 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지출 원인 행위를 계약했다라는 것만으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재료가 수행기간에 들어와서 사용까지 다 완료가 되는 게 이행 완료의 기준입니다. 이거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구비는 카드, 연구비 카드, 그리고 세금 계산서로 사용하시는 게 원칙이고요. 현금으로 꺼내 쓰실 수도 없겠지만 현금으로는 절대 꺼내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이거 이제 계산 불가 항목인데 그냥 요거는 요런 거 사용하시면 불인정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보시면 그냥 너무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라든지 관세들, 요거는 당연히 나중에 환급 받으실 거기 때문에 연구비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거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연구비로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드시면, 술 한 잔이라도 드시면 관련된 비용이 전체가 다 불인정이 됩니다. 술 드시면 안 되고, 또 중복 계상, 이것도 당연히 안 되겠죠. 동일한 세금 계산서 가지고 이 과제 저 과제에 중복해서 연구비 등록해서 집행하는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이것도 시스템상 막혀 있긴 할 건데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거래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거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이, 저희가 이제 과제를 수행하시면 단독으로 수행하시는 과제도 있을 거고요. 또는 참여기관이 있는 주관과 공동, 참여기관이 여러 기관이 모여서 수행하시는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기관이 수행하는 과제가 있을 때 그 수행 기관간끼리, 주관, 공동, 참여, 요 기관들끼리는 현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개발비로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그냥 다 불인정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부거래 유형으로는 영리기업일 경우에, 여기 문구를 보시면 법인격은 분리되어 있긴 한데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이런 간의 거래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는 법인 간의 거래, 그러니까 특수관계자라든지 이런 법인들끼리는 절대로 거래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 거래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불인정이 되는 경우이기도 하고, 요게 RCMS 상에서 많이 또 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있으면 가급적 특수관계자라든지 계열사 간의 거래는 가급적 연구개발비가 아니라 다른 비용으로 집행할 필요성이 있으면 집행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예외 계산 가능 항목은 비영리 기관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수행기관이라 하더라도 비영리 기관일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건 좀 따로 참고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간 임차료는 뒤에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당연히 안 되십니다. 연구비로 일반적인 사무실 임차료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시는 거는 뒤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내용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직접비의 몇 %까지 쓸 수 있고 인건비의 몇 %까지 쓸 수 있고 이런 내용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 내용들을 각 항목별로 비율의 한도가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정리한 표니까요. 요거는 그냥 과제 수행할 때 그냥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좀 뒤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건비 관련된 내용 이렇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 말씀도 못 드렸는데 벌써 거의 30분이 막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복잡한 것도 같고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그냥 그렇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다 기억해달라 이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 저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 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 연구비 사용의 기본 원칙 4가지, 요 4가지만 기억하시고 가면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우선 보시면 연구비 계산의 정확성, 집행의 한목적성, 그리고 집행 기간의 적합성, 증명자료의 객관성, 이렇게 한목적성, 적합성 발음하기도 힘든데 객관성 이렇게 좀 용어가 좀 그렇긴 한데요. 그냥 쉽게 다시 한번 보시면 과제와 관련된 걸 사용하셔야지 되고요. 과제랑 관련되고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는 연구비는 과제 기간 내에 사용을 하셔야지 되고요. 또 그렇게 사용한 연구비는 증빙자료를 갖춰서 등록하셔야 됩니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저기 맨 위에 오렌지색으로 표시해 둔 게, 이거 단어도 어렵다 그러면 그냥 상식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비 사용하시다가 이 연구비 써도 된다, 안 된다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스스로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요거는 그래 과제랑 관련됐어.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사는 거야. 라고 확실하게 판단이 드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판단에 약간의 의구심이 든다. 예를 들어서 요 재료는 과거에도 뭐 기존에 쓰고 있던 거긴 한데 뭐 품목이 비슷한데 그냥 묻어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또는 실제 연구 과제에는 한 10개 정도 투입하면 될 것 같은데 뭐 5개 더 산다고 알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좀 상식적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용해도 된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약간의 좀 의구심이, 물음표가 든다, 좀 두근두근 거린다 가슴이, 그러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 전혀 문제되실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좀 먼저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